성분 세탁한 종을 만난 송씨 양반. 옛날에 송씨 성에 양반 가문이 있었는데 벼슬길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종파와 지파가 거의 다 몰락해서 다만 과부와 그 아들 하나만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집은 막동이라는 젊은 사내종이 집안일을 돌보며 바깥 주인이 할 일을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가 갑자기 달아나 버리자 과부 모자는 한숨을 쉬며 애석해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30-40년이 지났다. 송씨집 아들 송생은 어른이 되었지만 가난이 더욱 극심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송생은 강원도 어떤 고을에 수령을 지내는 친지에게 가서 몸을 맡길 생각을 했다. 길을 나서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은 저물고 객점은 멀었다. 굽이굽이 돌며 인가를 찾아서 산을 하나 넘었다. 산 아래로 일천 가구가 우물을 갖췄으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푸른 기와가 쭉 이어지고 시내와 산수가 아름다웠으며 정자가 여기저기 서 있었다. 마을로 가서 물어보니 그 마을의 유지는 최승선이라고 했다. 송생이 그 집으로 가서 뵙기를 청하자 젊은 서생이 송생을 맞이해서 묵을 방을 정해주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여종이 와서 최승선의 말을 전했다. 적적해서 근심을 풀 곳이 없던 참인데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송생이 그 말에 응해 따라가니 한 노인이 있었다. 턱이 넓적하고 이마가 넓었으며 두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났다. 노인이 송생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태도가 몹시 단정했다. 등불 심지를 잘라가며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 12시 무렵이 되었다. 승선은 다른 사람을 모두 나가게 한 뒤 문을 꼭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갓을 벗더니 송생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울고 죄를 빌었다. 송생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영감께서는 왜 이런 해괴한 행동을 하십니까? 소인은 바로 서방님 댁의 종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건만 몰래 도망친 것이 제가 범한 첫째 죄입니다. 주인 마님께서 혼자 되신 뒤로 저를 수족처럼 대우하셨거늘 훌륭한 뜻을 본받지 못하고 영영 이별하고 떠나온 것이 둘째 죄입니다. 가짜 성씨를 만들어 세상을 속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벼슬을 얻은 것이 셋째 죄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뒤에도 주인 댁에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이 넷째 죄입니다.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왕림하셨는데 동등한 예로 인사를 한 것이 다섯째 죄입니다. 이 5가지 죄를 범하고 제가 어찌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서방님께서는 저를 꾸짖고 매질하시어 제 죄의 10,000분의 1이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생이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자 승선이 말했다.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간이나 군신간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은정이 끊어지고 채무가 어그러지고 말았으니 지금 목숨을 끊어 이 한스러운 마음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감의 말씀이 맞다 한들 지금은 벌써 다 지나간 옛일이 되어 강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흩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필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주인과 손님을 모두 곤란하게 하실 거야 없지 않습니까? 편안히 앉아 한담이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선은 즉시 송씨 가문 크고 작은 집안들의 안부를 물었다. 옛일을 이야기하노라니
감회가 새로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영감이 어려서부터 참으로 대단한 국량을 가지긴 했소만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는 필부에 불과한데 어떻게 집안을 이처럼 일으키셨소? 참으로 사연이 깁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가만히 주인 댁의 명운을 보니 집안을 다시 일으킬 가망이 없었습니다. 일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며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저는 대략 방책을 세운 것이 있어 갑자기 도망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포부가 크고 대담해서 종 노릇을 하며 늙지는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최씨 가문에서도 매우 높은 집안 가운데 후손이 끊긴 곳을 골라 그 후손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살며 가만히 재산을 늘려나갔는데 몇 년 사이에 수천 냥을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영평으로 거처를 옮겨 두문불출 독서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마을에서는 사대부의 행실을 가졌다고 칭송하더군요. 또 재산을 흩어 가난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후하게 베풀어서 부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의 건달 무리들로 하여금 화려하게 치장한 말을 타고 유명 인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연이어 방문하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또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옮겨 이전처럼 몸가짐을 삼가니 철원 사람들도 그 고을의 양반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어느 무관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남들에게는 재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들, 딸을 낳고 살았지만 혹시나 일이 발각될까 걱정해서 또다시 회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 고을로 또 이사를 했지요.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송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어서 분주히 서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제가 대단한 가문으로 떠받들리게 되었습니다. 소인은 명경과에 요행으로 합격하여 승문원에 소속되었다가 정원과 지평을 지내고 통례가 되어 통정대부에 오른 뒤 병조 참지와 동부 승지를 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이지러지기 쉬운 것이 둥근 보름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올라가는데 눈이 멀어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멈출 줄을 모른다면 신이 노여워하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속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고 전원의 유유자적 논을며 임금님 은혜를 노래하고 삽니다. 5남 2녀가 모두 훌륭한 집안과 결혼했는데 저희 집 주변의 집들이 모두 사돈댁입니다. 큰아들은 문과에 급제해서 지금 은율 현감으로 있고 둘째는 학식이 있고 품행이 좋다고 관찰사가 추천해서 능참봉 벼슬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소인의 나이 70이 넘었고 자손이 집에 가득하며 해마다 1만 섬 곡식을 거둬들이고 날마다 1천전 돈을 쓰고 지냅니다. 제 분수와 역량을 헤아려 보건대 어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나 깨나 가슴속에 맺혀 있었습니다. 매번 찾아가 뵙고자 하다가도 그동안의 모든 일이 탄로날까 두려웠고 주인 댁의 가난을 돕고 싶었지만 방도가 없어 한스러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남몰래 가슴 아파하며 멍하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기회를 주시어 서방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 소인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부디 서방님께서는 몇 달간 머무시며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통의 길손이 갑자기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으면 이웃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황공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간으로 행세해서 저희 문벌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명분을 바로잡기를 감히 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송생은 허락했다. 이야기를 마치니 하늘이 벌써 환해졌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잇따라 와서 문안 인사를 하자 승선이 말했다. 어젯밤 신기한 일이 있었다. 몹시 졸음이 오기에 송생더러 집안 얘기를 해보게 했더니 송생이 바로 내 재질종이더라. 본관과 파괴가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서울에 살 때 송생의 부친과 교유하며 함께 공부해서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그동안 40-50년이 지나 불행히도 송생의 부친은 돌아가셨고 사는 곳이 멀어 소식이 끊기다 보니 그댁 어린 아들이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지금 만나고 보니 서글픈 마음이 한층 더 간절하구나. 자제들이 몹시 기뻐하며 혹은 형이라 부르고 혹은 아우라 부르며 함께 손잡고 산 위에 정자며 강가에 정자며 울창한 숲풀이며 대숲 사이로 가서 날마다 풍악을 울리며 술 마시고 시를 읊었다. 한 달 남짓 지나 송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승선이 말했다. 1만 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밭과 집을 장만해서 가까운 친척과 나누어 쓰셨으면 합니다. 송생은 몹시 기뻐하며 수레와 말에 짐을 싣고 화려한 귀향길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와서 논밭을 사고 집을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다. 송생을 알던 자들은 모두 이상한 일이라 여겼다. 송생에게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자는 본래 무례한으로 성격이 음험하고 악독했는데 송생이 부자가 된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송생은 아무골 원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대답했지만 무례한은 믿지 않았다. 며칠 뒤 또 이유를 묻자 송생은 길에서 우연히 은 항아리를 주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무례한이 어찌 그 말을 믿으려 들겠는가. 그리하여 무례한은 술을 걸러 송생을 초대해 함께 마시고는 진탕 취하더니 문득 엉엉 큰 소리로 울었다. 송생이 괴상히 여겨 이유를 묻자 무례한이 말했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이 오직 형님을 의지할 뿐인데 형님은 나를 남처럼 대하니 왜 슬프지 않겠소? 내가 무슨 박대를 했다고 이러느냐? 속마음은 통하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오? 재산이 생긴 이유를 끝내 고지 말하러 들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내가 재산이 생긴 이유를 안 말해줘서 원한이 생긴 겨로구나. 그래, 사실대로 말해주마. 송생이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자 무례한은 몹시 성을 내며 말했다. 형님은 수치심을 품은 채 부끄러운 마음을 눌러 도망간 노비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다음 형이니 아저씨니 부르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이 어찌 대단한 수치가 아니오. 내 당장 고성으로 가서 이 종놈의 패악한 못을 폭로하고야 말겠소. 그래서 형님이 모독당한 분풀이를 하고 말세의 어지러운 기강도 바로 잡겠소. 그러더니 신발을 신고 냅다 달려 곧장 동대문 밖으로 나갔다. 송생은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걸음 빠른 자를 하나 급히 고용해서 승선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게 했다. 편지에는 사촌 동생이 고성으로 가게 된 사정을 자세히 적고
자신이 실언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도 적었다. 심부름꾼이 보통 사람의 2배 속도로 길을 가서 고성에 도착했다. 승선은 여러 손님들과 술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다. 승선은 편지를 받아 읽더니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껄껄 웃으며 일어나 말했다. 소시적에 작은 재주를 익혔던 일이 후회스럽구나. 손님들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승선은 말했다. 일전에 송씨 조카가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의술이 화제가 되었더랬소. 그래서 내가 짐술에 능하다고 자랑을 했더니만 조카가 몹시 기뻐하며 자기 동생이 광증을 앓고 있는데 이리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소. 나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말 그 동생을 보냈다고 하는구려. 오늘 내일 사이에 이리로 올 테니 그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숨 죽이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들 계시오. 미치광이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말이오. 손님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온 마을의 사람 자치가 끊어졌는데 사람들은 서로 승선댁에 미치광이가 온답니다. 라고들 말했다. 얼마 뒤 무례하니 불같은 기세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나타났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어허, 진짜로 정신 나간 놈이 왔구나. 아유, 그러게요. 아이고. 승선은 편안히 앉은 채 동요하지 않으며 건장한 하인 수십 명더러 무례한을 둘러싸 결박하게 하고는 즉시 집 뒤에 곳간 안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했다. 얼마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승선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유, 이 조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 몰랐네. 거의 고치지 못할 병이에요. 사람들이 말했다. 안 됐네요. 명문가 젊은이가 그런 병에 걸리다니. 저희도 미치광이라면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돌아가자 승선은 홀로 큰 침 하나를 들고 무례한이 갇힌 곳으로 갔다. 무례한이 입을 열어 함부로 욕을 했지만 승선은 전혀 아랑곳 않고 침으로 여기저기를 마구 찔러댔다. 무례한은 살까지 다 찢어져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승선이 듣지 않고 침을 깊숙이 찌르려 하자 무례한은 온갖 말로 애걸했다. 그러자 승선은 정색을 하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너희 형님께 본분을 지켜서 내가 지내온 내력을 먼저 말했다. 그랬으면 너는 마땅히 좋은 말로 나를 상대할 것이지. 지금 문득 흠을 들 전에 나를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냐. 나는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어찌 지모가 없어 너처럼 용렬한 자에게 당하겠느냐. 처음에는 검객을 써서 네가 오는 도중에 네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두었다. 네가 만일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예전 일에 어리석게 집착한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못난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결정해라. 무례한은 승선의 진실함에 감동하는 한편 이해득실을 따져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제가 개자식입니다. 날이 밝으면 그때부터 나를 반드시 숙부라 불러라. 사람들이 혹시 물어보면 너는 이리이리 대답해야 한다.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셔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승선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고환까지 깊이 박히지는 않았기에 온 힘을 다해 침을 놓았더니 신통한 효과를 보았다. 기름진 음식을 잘 차려서 허한 기력을 보충해 주어라. 이튿날 아침 승선은 자제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가 무례한을 만났다. 무례한은 기뻐서 절을 하며 말했다. 숙부께서 치료하신 뒤로 정신이 맑아지고 병의 뿌리가 싹 뽑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히 누워 며칠 몸조리를 했으면 합니다. 승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늘이 송씨 가문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나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해서 네 살을 어지러이 찔렀으니 고륙상잔이라 할 만하구나. 그러고는 새 옷을 입히고 사랑채로 데리고 나가 극진히 위로하며 대접했다. 얼마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승선은 무례한더러 일일이 인사하게 했다. 무례한은 공손히 몸을 굽혀 분비에 따르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 광증이 심하게 일어나 인사불성이었는데 여러 어르신께 몹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무례한은 매우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한가로이 대여섯 달을 머물러 지내다가 돈 3,000냥을 받아 돌아왔다. 무례한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감히 이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